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까요? 평소 미뤄왔던 일을 당장 시작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할까요? 죽음을 떠올리면 대부분은 두려움, 슬픔, 공포를 먼저 느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한 사람들 중 일부는 오히려 가장 깊은 행복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죽음과 행복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제1장 교통사고 생존자 죽음 앞에서 찾은 행복. 한겨울 서울 도심의 빽빽한 도로. 차들은 눈보라 속에서 신중히 움직였지만 갑작스러운 미끄러짐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박준호 씨 42세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빗물과 눈이 얼어붙은 도로 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충격과 함께 차 안은 유리 조각과 금속 냄새, 타는 듯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차 문은 열리지 않았고 몸은 안전벨트에 묶인 채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강한 충격에 머리가 흔들리고 몸 구석구석에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 경찰과 구조대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현실과 비현실을 뒤섞었습니다. 준호 씨는 의식을 잃을 듯한 순간 삶 전체가 플래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사랑과의 기억, 아이들의 탄생, 직장 생활과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했던 행복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졌습니다. 내가 이제 끝나는 건가? 가슴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절망이 동시에 몰려왔지만 이내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조차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준호 씨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했고 팔과 다리는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각종 모니터가 그의 심장 박동과 호흡을 기록하며 일정한 삑삑 소리를 냈습니다. 침대 위에서 눈을 뜬 순간 그는 단순히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살아있어. 사랑해. 통화 속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진심 어린 행복과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재활치료는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조금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고 걷기 연습에서는 몇 걸음 걷고 나면 지쳐 쓰러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준호 씨는 매 순간을 감사로 채웠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손을 잡아 도와주며 웃을 때 그 작은 손길 하나에도 감사했습니다. 점점 조금씩 몸이 회복될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칭찬하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걸었네. 작은 성취지만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해. 그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눈이 녹아 흐르는 물줄기, 멀리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 그 모든 것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 씨는 창밖 달빛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삶의 소중함이 눈에 선명히 보이네. 작은 순간에도 행복을 느껴야겠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것. 작은 성취와 순간을 온전히 즐길 것. 두려움보다 감사와 기쁨을 선택할 것. 이 다짐은 회복 과정 내내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재활병동에서 퇴원하던 날 가족들이 병실로 모였습니다. 손주들은 그의 팔을 붙잡고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제 정말 돌아왔구나 라고 속삭였습니다. 준호 씨는 가족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매 순간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그 순간 가족 모두는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죽음을 마주한 순간에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모두의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사고 현장에 있었다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느끼고 무엇을 소중히 할까요? 준호 씨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어도 삶의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숨 쉬는 것, 사랑하는 것, 작은 성취와 감사. 그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행복이다. 제2장 호스피스에서 찾은 마지막 행복. 외부는 새하얀 눈이 내리고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병동 안은 잔잔한 난방과 희미한 조명 덕분에 따스했습니다. 벽에는 환자들이 그린 작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시든 듯하지만 여전히 꽃잎이 있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울리는 시계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모두가 긴장을 풀게 만드는 배경음처럼 병실을 감쌌습니다. 김영애 씨 68세, 폐암 사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얇은 담요 속에서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아요. 간호사는 놀라며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요? 영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눈가에 주름을 찌푸렸습니다. 물론 순간순간은 무섭죠. 하지만 삶이 너무 짧았던 것보다 제가 사랑한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살아온 날과 사랑한 기억이 눈동자 속에서 반짝였고 그 순간 병실 안에는 잔잔한 정적과 함께 평화가 흘렀습니다. 영희 씨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겨울 햇살과 새소리를 듣습니다. 가끔은 작은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얼굴에 느끼며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점심시간 그녀는 좋아하는 죽을 조금씩 천천히 먹습니다. 입안에서 따뜻한 죽의 온기와 쌀알의 질감이 느껴질 때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이 작은 순간도 행복이구나. 전화벨이 울리면 가족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단다. 그래도 오늘 너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행복해. 그녀는 병실에 방문한 다른 환자들과도 눈빛과 손짓으로 교류합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소통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하루는 간호사와 함께 차가운 복도를 걷던 중 영희 씨는 잠시 멈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은 날이 몇 주든 몇 일이든 저는 행복할 수 있어요. 간호사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은 자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작은 행복의 순간을 의식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바람 속에서 들리는 동료의 웃음, 손에 닿는 따뜻한 차, 창밖의 나무 흔들림 하나하나가 삶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는 노을을 좋아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노을을 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 순간을 공유하고 싶거든요. 그녀의 가족들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손주들까지 함께 모여 창밖의 하늘과 구름, 그리고 서서히 사라지는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는 따스한 빛과 웃음, 그리고 깊은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영희 씨는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찾은 행복이에요. 그로부터 몇 주 뒤 영희 씨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죽음을 의식한 순간에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병동 간호사들은 말했습니다. 영희 씨 덕분에 우리도 배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구나. 죽음 앞에서 행복을 느낀 사람은 남은 날이 짧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매 순간의 가치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병실 안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 대신 감사와 사랑 그리고 오늘의 행복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영희 씨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죽음을 알게 되는 순간 삶의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그저 마음을 열고 사랑과 감사에 집중하면 된다. 제3장 스티브 잡스, 죽음을 통해 다시 찾은 행복. 2003년 가을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한 병원. 스티브 잡스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차트를 들고 있었죠. 잡스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 남은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 순간 잡스의 귀에서는 웅 하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의사의 입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죽는다. 잡스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온몸은 불에 데인 듯 뜨거웠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고 손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그는 병원을 나와 자동차에 올랐습니다. 가을 저녁의 차가운 바람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런 감각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나는 보지 못하는 건가?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애플의 로드맵, 픽사의 애니메이션, 그리고 끝내지 못한 프로젝트들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소 짓는 아내 로렌, 잠든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불을 얼굴까지 끌어올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는 걸까?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는 다시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얗게 칠해진 벽, 시끄러운 바퀴 소리, 손 소독제의 알코올 냄새가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스티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양은 매우 드문 형태입니다. 수술이 가능합니다. 완치 확률도 충분히 있습니다. 잡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내 로렌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아직 시간이 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다가 다시 물러갔다. 그 짧은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났다. 삶은 유한하다. 그렇기에 소중하다. 내일은 반드시 내 영혼이 원하는 일부터 시작하겠다. 그 후로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을 정말 할 것인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는 그 일을 멈췄습니다. 세상의 시선, 주식 그래프, 언론의 기사 따위는 더 이상 그의 나침반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행복을 주는 선택인가?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햇빛이 운동장을 환히 비추는 가운데 수천 명의 학생이 모였습니다. 잡스는 무대 위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제가 인생에서 내린 모든 큰 결정을 이끌어준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모두 벌거벗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 자존심, 실패의 두려움, 그런 것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정말 중요한 것만이 남습니다. 잡스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곧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진정한 자신을 살게 될 겁니다. 연설을 듣던 학생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잡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니라 오히려 행복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불빛이라는 것을. 제2장 빅터 프랭클,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다. 1942년 겨울의 오스트리아. 하얀 눈이 끝없이 덮인 들판 위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줄이 이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쁘게 올라왔습니다. 빅터 프랭클, 젊은 정신과 의사이자 저널리스트 출신은 그 줄에 섞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차가운 철제 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마음속에는 끝없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은 이미 다른 수용소로 흩어졌고 그는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극한 상황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매일 아침 사람들은 얼어붙은 바닥 위에 서서 줄을 섰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발끝에서는 얼음이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배고픔에 몸을 떨었고 누군가는 폭력 앞에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프랭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지만 그는 작은 희망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동료 죄수들과 눈빛만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말 한마디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 웃음은 죄악이었고 눈물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살아남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는 굴하지 않고 견뎠고 어떤 이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프랭클은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왜 나는 살아야 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이 지옥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미소, 손을 잡았던 따뜻한 감각, 밤마다 나눴던 대화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아무도 흘리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조차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프랭클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음에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랑과 기억은 자신을 지탱해 준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였습니다. 하루는 강제 노동 중 눈보라가 몰아치는 공터에서 프랭클은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습니다. 살아있어야 한다. 그는 중얼거리며 동료를 부축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삶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오늘 내가 살아있음,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있음,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음. 그 모든 것이 더없이 소중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작은 종이 조각에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죽음도 공포가 아닌 배움이 된다. 프랭클은 단순히 생존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 순간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 경험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내 마음속 희망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는 이를 통해 작은 행복을 만들어갔습니다. 바람 속에서 동료와 나눈 농담, 빵 한 조각의 맛, 눈 덮인 풍경 속에서의 잠깐의 평화, 그 모든 순간이 삶의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보물이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가 해방되었습니다. 프랭클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가족을 찾았고 자유를 되찾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 깨달음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나는 비로소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썼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수용소 안에 있었다면 어떠셨을까요? 숨이 막히고 추위와 배고픔이 끝없이 덮칠 때 단 한 가지 질문만 마음에 품는다면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찾고 작은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작은 성취와 순간을 즐기는 것,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는 것. 오늘부터라도 매 순간을 의식하고 감사와 사랑으로 채운다면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사랑과 행복을 선택하는 하루로 만들어 보세요.